네, 정우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직접 보면서 또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콩 앱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한 48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미무스와님, 아트센터님, 박진호님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콩으로 장소미님, 김현옥님, 조혜숙님, 남기숙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려요.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 직후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이 됐고요. 네. 이 결과가 반영된 7월 3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미래연구소와 세계일보 의뢰로 피에나 리서치가 7월 31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16명에게 조사한 결과고요. 예.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겠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35.3%를 기록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23.2%, 그 뒤를 이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16.0%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요. 쭉 순서를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2.8% 등의 순입니다. 자, 이번 결과가 눈길을 끄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소속이냐 아니냐로 그렇죠. 기점이 바뀌잖아요. 네. 그 결과가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한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20% 선이 나오거나 20% 선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어쨌건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이죠. 35.5%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 보통 요즘 가상 양자 대결 많이 합니다. 네. 제가 뒤에 붙는 직함을 빼고 이름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 이재명 했을 때 윤석열 51.6, 이재명 37.3. 그래서 차이가 14%포인트니까요.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윤석열, 이낙연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윤석열 52.5, 이낙연 38.3 역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 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정당 지지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3%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서 뭐 오늘의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차 범위 밖에서의 그 앞서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냐, 과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평가를 하고 계신지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오차범위 밖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여러 관문 앞에 다가가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대통령 되겠지만은 네. 아직 지금 시점에서 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거는 왜 이제까지 하락세가 이어졌고 왜 반등의 기회가 생겼는지 두 가지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졌던 지점은 첫 번째 이유는 깝깝했어요. 중도층이 보기에. 그냥 명사들 만나고 다니고 뭔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메시지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막 이렇게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던 중도층이 좀 다소 여권으로 빠지는 국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엑스파일 논란이었고 세 번째 이유는 여당에서 지금 이렇게 일단 대선 후보 경선 그 시작을 먼저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바람에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럼 이게 다시 반등한 계기는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된단 말이에요. 네. 깝깝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뭔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야권 후보 하면은 당내, 당외 이렇게 나눠서 보던 시선이 하나로 합쳐졌고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 여론조사가 보니까는 31일 날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죠. 얼마 전에 벽화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거티브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 뭔가 설득력을 갖는 거고 해도 너무한다 해버리면 동정론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도 있었다고 보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여당의 그 경선 과정이 예. 처음에는 뭔가 박용진 후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 논쟁으로 가는 것 같다가 경쟁이 격화되면서 백제까지 가서 소잡고 닭 잡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일부 지지층이 좀 빠져나간 걸로 보여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얼마나 유지될까 그런 변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거티브 대응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뭐 증인이 등장하고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 제시인데 아직까지 비전 제시 이렇다 하게 나온 거 없었거든요. 예. 우리가 토론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진 않아요. 그럼요. 지난 대선에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게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전,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됐건 브랜드가 됐건 뭐가 됐건 예. 됐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야당에서도 경선 과정이 이어질 텐데 그렇죠. 이게 지나치게 이전 투구하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책 논쟁으로 가야지 이게 지나치게 내부 싸움으로 가면은 지금 올려갔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가 지지율을 유지하는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혜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번에 오른 건 컨벤션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당 지지율을 견인했듯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기에 저 사람 우리 쪽 사람 맞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됐죠. 예, 딱 당에 들어오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젠 저 사람은 제1야당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쪽에서 많이 올랐다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계속 이런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저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를 할 때 예. 콘서트 창에 올라간 가수의 좀 비유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명을 씌워주고 화려한 무대를 하고 관객을 모으는 거는 정당히 할 수가 있는데 네. 노래 실력, 특히 라이브 실력은 이제 본인이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비판이라던가 소위 전원 정치 어떤 의원하고 식사했는데 이렇게 말했더라라는 건 당 밖에 있을 때 얘기고 이제 당 안에 들어와서 같은 당내에 있는 예비 후보들 간의 토론이 뭐 TV 방송으로 생중계 된다거나 그렇죠. 당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검증대에 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당내에 있는 주자들이 각 특기가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경제정책을 갖고 여당 후보를 비판하거나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선 출발하면서 각종 정책을 다듬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홍준표 의원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고요. 당 대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공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전에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른바 반윤석열 연대처럼 될 수 있는 국면이 된 거죠. 돌아보면 민주당에서도요. 예비 형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죠. 그럼 예. 앞으로도 어떤 검증대에 섰을 때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이제 각종 검증대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실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시면 한마디씩 더 듣고. 예. 저는 이게 앞으로 정책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야권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경쟁이 안 들어갔으니까는 판단을 하기 섣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후보자들 간의 차별성이 안 보인다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도 비슷한 글이
나왔던 거 제가 아침에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부동산 정책 문제예요. 그럼 문제다. 그러면 시장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 시장주의로 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은 뭐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줘야지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지지를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무조건 시장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비판만 하는 식으로는 중도층을 확실히 끌어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네. 대선은 확실히 51대 49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막판까지 한 치 앞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뿌옇고 확신을 기대감을 줄 수가 없다면은 이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인데 무조건 노조 편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전통적으로 보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 조금 더 인색하지 않았냐 그런 그 정서가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열악한 지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다음에 노인 빈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성이 됐건 뭐 누가 됐건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의 보수가 해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지금 이제까지 말씀이시죠. 뭐 시장주의로만 다 통했으면 그렇죠. 이제는 좀 그 패러다임을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차별성을 그럼 어디다 둘 것이냐 참 숙제인데요. 어떻게 과연 잡아갈지 전혜연 교수께서는 또 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전재변호사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붙이자면은 최근에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저임금 발언하면서 뭐 지역별 차등 이런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이 주 120시간 발언. 예. 사실 이제까지는 내 진위를 언론이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곡을 못할 정도로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보수 진보를 넘어서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탄소 중립, 탄소 중심 뭐 이렇게 논란에 휘말리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아마추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 들어온 만큼 보다 정제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보여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잠깐만 이거 주 120시간은요. 주 120시간 일을 하라가 아니라 일을 했어도 다음에 푹 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이 지역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과정 적절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반론이 많았던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식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갖고 하는 거는 뭐 비판을 하는 거는 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요거 하나만 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예, 뭐 부망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발언 또 뭐 탄소 중립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뭐 송구 발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당내 검증대에 섰을 때는 더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 어려워지겠죠. 네, 이게 현장 방문을 하면은 막 이렇게 열기가 뜨거우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도취돼가지고 발언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야권에서는 어떻게 주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리라 예상하시는지 전망도 한번 끝으로 살짝 들어보죠.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감정에 집중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윤희숙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사람은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본인의 강점을 막 살릴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 저번에 봤지만은 확실히 이분이 똑똑하시다, 토론을 잘하신다 그런 부분을 아는데 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뭔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데는 좀 와닿게 하는 거는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교수님? 저는 요즘 누가 누구 지지했다 이거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100% 방신의 예비 경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의원이 지지 선언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청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뭐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을 부쩍 늘리고 있는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또 대중들의 관심사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조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서 한 번 또 전해드렸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결국은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살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지난달 6월 26일 날 서울대 기숙사에 있는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50대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사망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사인은 그때 심근경색으로 나왔었는데 예.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학교에서 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영어로 시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영어로 시험을 보면서 건물 이름을 영어로 써봐라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그 성적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잘 보면은 몰라도 못 보면은 이게 벽보에 붙이고 하는 게 엄청 싫었었고 선생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서울대 측과 유족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청소 노동자들한테 이 책임자가 그 복장을 준수하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건데 예. 뭐 책임자 입장에서 깔끔한 복장을 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회의 때 무슨 복장 규정을 깔끔하게 준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 입고 온 사람들한테 다 같이 박수 이러면서 통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청소 노동자는 청소를 잘하면 되는데 뭔가 근무 실태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복장을 네. 가지고 왜 통과 비통과를 얘기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에 나섰었는데 조사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그다음에 복장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고 통과 비통과하면서 모멸감을 준 게 맞았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선을 위해서 지도를 고용노동부가 했고 지금 서울대 내 학생 모임에서는 또 학교 측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후속 조치가 나와야 이 문제가 제대로 잘 매듭이 지어진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좀 보완해야 될 내용, 덧붙일 내용들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민주노총에서 필기 시험지를 공개했는데요. 저는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명칭을 영어와 한자로 쓰라. 이거 사실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못 쓰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했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청소 노동하는 거하고 무슨 업무 영역이며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좀 굉장히 좀 당황했고요. 예.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이 개관한 연도는 언제인가. 이것도 도대체 업무와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이 팀장이 뭐 평소에 좀 잘해주고 뭐 또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건데 업무와 상관없는 이런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의 뭐 인격이 훌륭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노동부에서 지금 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예. 일단은 재발방지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됐고 개선안을 학교 차원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조직문화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거 모든 노동자에게 공개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관할 청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공개를 해줘야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방노동관서에도 조치 결과 제출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까지 더 잘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꼭 이런 게 돼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뭐 사람 한 명 바꾸고 징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원으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시험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는 고용노동부도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산재를 신청하거나 그러면 이제 업무 관련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심근경색이잖아요. 근데 심근경색으로 인한 그 사망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예를 들어서 그 사망하기 직전에 2주까지 뭐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다가 30% 이상 증가를 했거나 업무량이 최근에 갑자기 증가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산재로 처리가 안 됩니까? 예, 산재 처리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최근에 무슨 뭐 70세 이상 경비원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된 적이 있는데
있는데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쉽지는 않다고 해가지고는 그건 산재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시험 그렇죠. 이거 갑질 맞아. 그리고 끝났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 이분이 뭐 창문도 없는 방에서 휴게를 했다는 그런 그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백화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 들어가 보면 화려해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종사자들이 일하는 공간은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그런 얘기 들어서 그때 확진된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업무 관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 조사가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여기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시험 봤다. 왜 시험 보냐. 그럼 월급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욕하고 또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의 본질은 시험을 봤냐 안 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이슈에 깔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 처리 기준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또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가 다 있어요. 사인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볼까 다 달라지는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증가했을 때만 그 증가량이 이렇게 딱 그 정치화돼 있어요. 40시간 3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같은 건 뭐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근무 환경을 고려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최근에 이런 것도 고려하는 추세지만은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인정받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상 그렇군요. 야외에서 폭염에 무슨 뭐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나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근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산재 처리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 부분이 과연 또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교수께서도 좀 더 얘기를 덧붙여 주시죠. 최근에 이게 뭐 법적인 영역에서 다툼이 일기도 하고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 노사 협의로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유의미하게 본 것이 택배 노동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 나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상자에 끈을 달아준다든가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파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허리에 들어가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도 하고 일부 배송업체에서도 시도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꼭 소송까지 뭐 가야만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노동자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는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근무 개선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끝으로 전지현 변호사께서 더 붙일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대선 전망하셨는데요. 대선 그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수 정당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정치인들이 여기에 찾아가냐에 관해서 비판도 있었어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갔지만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명도 여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다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동산이 정책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약자도 있다는 거. 국민의힘 당사도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